안녕하십니까. 피터 신부입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상담심리 이론 중에 특별히 이 정신분석 그리고 분석심리학 그 이후에 정신역동적인 이론을 다시 발전시킨 여러 학자들이 있는데요. 그들의 이론을 대상관계 이론이라고 흔히 얘기합니다. 이 대상관계 이론이 영성적인 삶과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상관계 이론은 특별히 어떤 한 학자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의 내적인 흐름, 그걸 정신역동이라고 하는데요. 이 정신역동의 여러 가지 동기, 또 어떤 방식으로 흐르는지, 그 결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래서 현재 심리 내적인 어떤 문제, 성격적인 어떤 문제, 특별히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이러한 대상 관계라고 하는 인간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것에 대한 이론적 틀을 제공한 학자들이 나타납니다. 페어베언이라든지 도널드 위니컷 또는 자아심리학을 이야기한 알프레드 아들러 또는 멜라니 클라인과 같은 이런 정신역동 학자들이 약간의 이론의 차이는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것은 초기 엄마와 또는 제1양육자와의 관계가 결국은 이후에 자신과의 관계, 타인과의 관계, 또 실제로는 하나님과의 관계로 연결되는 굉장히 중요한 열쇠가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대상관계 이론은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느끼고 있는 모든 이 정신적인 문제의 핵심적인 원인을 이해해 줄 수 있는 중요한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 이론을 통해서 우리가 자신과의 관계,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한번 쭉 성찰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여기에 문제가 있다면 또는 정신적으로 좀 뭔가 불편함이 있다면, 대인관계적으로 뭔가 자신 안에 고통이 존재한다면, 앞으로 성장해야 되는데 성장하지 못하는 자신만의 내적인 문제가 있다면, 이런 초기 대상관계의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에 대한 나름대로의 좀 성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상관계 이론이란 무엇인가? 말 그대로 영어로 보면은 이제 object theory라고 하죠. object relation theory라고 하는 이 대상관계 이론은 object라는 것은 나가 subject니까 나라는 이 주체가 너라고 하는 대상과 어떤 관계를 맺는가, 이것을 분석하는 학문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기본적으로 홀로 존재하지 않고 항상 관계로 존재하게 되는데, 나 혼자 독립적으로 살 수 없는 인간은 결국 타인을 통해서 나라는 사람이 누군지가 결정되는 관계적인 존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간의 핵심 욕구, 또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게 되는 핵심 동기는 결국 두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다. 그것은 나 아닌 다른 사람과 어떻게든 만나서 접촉하고, 그리고 그냥 단순하게 만나서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뭔가 서로 안에 발생하는 관계를 맺고 싶은 욕구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정확하게 좀 이해해야 됩니다. 나는 누구와 함께 이렇게 만나고 싶다. 이러한 만남에 대한 욕구, 이걸 접촉에 대한 욕구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요. 그냥 단순하게 만나면 무엇합니까? 군중 속의 고독이라고 요즘에 우리 자신을 표현하죠. 사람들은 되게 많은데 되게 외로워요. 그는 접촉은 되고 있는데 관계 형성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와 너가 만나고, 그리고 만남을 통해서 진정한 인격적 관계가 형성되는 관계에 대한 욕구도 중요합니다. 일단 사람을 만나야 관계가 형성이 되니까 사람과의 접촉에 대한 욕구가 그 이후에 더 질적인 발전을 해서 인격적 만남으로 이어지고 싶은 이러한 욕구가 있으니, 인간은 참 신기하게도
나라는 사람이 그냥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 아니라 천상천하에 나는 우리와 함께 살아야 되고 그리고 함께 있는 동안 자기가 누군지가 또 결정이 되는 관계적인 존재라는 걸 알게 됩니다. 이러한 심리학적인 이론은 결국 우리가 우리 자신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또 하나님과의 이 세 가지 삼각관계가 우리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정신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대한 문제로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관계를 떠나서 살 수 없는 존재니까 관계에 대한 통찰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관계는 첫 번째, 아이가 눈을 떠서 이 세상에 태어나면 자기를 바라봐주는 제1 양육자, 아버지도 되지만 특히 엄마죠. 그래서 엄마와의 관계가 무척 중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이 엄마와 아빠와의 관계를 통해서 이제 가족들 간의 관계로 나아가고 그 가족들 간의 관계가 제2차 공동체인 이제 사회로 나가면서 또래 관계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대인 관계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 단추를 어떻게 끼웠느냐에 따라서 마지막 단추가 결정이 된다. 첫 번째 단추를 잘못 끼웠을 때 어떻게 될까? 이런 것에 대한 이론이 대상관계 이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이제 오브젝트, 즉 대상은 특히 부모님, 제1차 양육자, 어머니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점차적으로 아이가 성장하면서 특수관계, 즉 가족관계, 그리고 사회적 관계로 넘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관계하는 나 이외의 모든 사람들은 다 대상입니다. 그 다음에 이 대상과 내가 관계를 맺게 되죠. 그래서 이 관계를 맺는 여러 가지 형태의 상황들이 생기게 되는데 이때 이 대상 관계는 심리적으로 생겨나는 관계를 말합니다. 뭐 예를 들면 학생과 선생님과의 관계, 이렇게 사회적인 관계, 뭐 직장 상사와 부하의 관계, 뭐 이러한 직장의 관계, 이런 관계는 이제 외면화된, 그러니까 외현화된 사회적 관계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대상 관계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내면에 주관적으로 형성된 관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죠. 그리고 사실은 잘 보면은 느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내면화된 이 대인 관계를 느낌으로는 알 수 있지만 그거를 표현하거나 그걸 어떻게 다룰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우리가 그런 관계를 어떻게 형성하고 어떻게 발전시킬 것이냐, 어떻게 치유할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를 잘 해보지 못했으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러한 그 공부를 통해서 자기 인생 공부, 자기 자신에 대한 공부, 자기 삶에 대한 공부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 대상 관계는 한 세 가지로 요약을 해볼 수가 있죠. 일단 내가 만나는 다른 사람에 대한 이미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너는 어떤 사람이다. 라고 이 개념이 확 내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보통 사람이 사람을 만날 때 첫 번째 첫 이미지가 그 사람의 그 전체 이미지를 거의 대변할 정도로 우리는 첫인상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받는다라는 것이 많이 알려진 사실이죠. 특히 이제 여성은 남성보다 훨씬 더 빨리 그 첫 이미지를 보게 되고, 그리고 이런 첫 이미지를 우리가 순간적으로 파악해야 되는 그런 능력 또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우리가 원래 이제 포유류로 구별이 되죠. 그러니까 엄마가 아이를 태중에 서 10개월 동안 쭉 키워내서 다시 이 세상에 태어나면 또 한 15년에서 20년을 계속해서 키워내야 되는, 양육해야 되는 즉 인간은 기본적으로 너무너무 생물학적으로 취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동물은 한 3개월 정도 지나면 온전한 성체가 되어서 세상으로 이제 독립을 하지만 인간은 기본적으로 엄마 태중에서도 그렇고 태어나서도 독립할 때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따라서 인간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스스로의 종을 계속 유지하고 번식시키기 위해서는 나 이외에 상대가 누구냐를 정확하게 빨리 파악을 해야 될 아주 중요한 과제를 안고 있는 거죠. 딱 만났는데 누구를 그 사람이 위험한 사람이라는 걸 모른 상태에서 자기가 그 사람에게 생명을 잃어버리는 상황이 되면 인간은 그 자체로 자신을 방어할 힘이 없기 때문에 이 세상에 참 남아있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포유류의 유전자적 특성은 기본적으로 무엇인가 다른 자기와 비슷한 또는 자기와 다른 이러한 그 생물을 만났을 때 내가 그 대상이 위험한지 위험하지 않은지를 1차적으로 빨리 판단해야 되는데 빛의 속도로 판단을 해야 되겠죠. 그래야 갑작스럽게 나타난 이제 포식자로부터 도망갈 수 있는 시간을 벌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 첫인상이 빨리 발달이 되고 첫인상에서 형성된 그러한 편견과 선입견에 너무 많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좀 취약성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관계가 어떻게 형성이 되었다 하더라도 이후에 그것을 잘 수정할 수 있는 이 애프터 서비스가 되게 중요한데 우리가 처음의 관계에 너무 함몰되어 가지고 거기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면 결국 나의 삶이 그 첫 번째 과거의 사건으로부터 큰 그런 영향을 받으면서 벗어나지 못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은 창조적으로 자신의 삶을 살기가 어렵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이론들은 우리가 어떻게 자신의 첫 번째의 그런 상처 또는 부정적인 사건들 또는 충분히 사랑받지 못했던 결핍들을 이겨낼 수 있는지에 대한 통찰을 가져다 주는 것이죠. 말이 잠깐 바깥으로 흘렀네요. 대상에 대한 이미지는 첫 이미지와 상관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의식적으로는 잘 몰라도 무의식적으로는 첫눈에 어떤 사람에 대한 이미지가 형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미지는 이전에 자신의 부모로부터 받았던 그런 이미지 트레이닝, 즉 어떤 활동을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어떤 방식의 피드백이 들어온다라는 것을 학습을 했던 유아라면 비슷한 방식의 행동을 하는 다른 사람 또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행동하는 다른 사람에 대한 이미지가 나름대로 생성되게 되겠죠. 그래서 대상에 대한 이미지가 첫 번째 대상 관계의 핵심이고요. 두 번째는 대상이 자신을 바라보는 이미지. 이것도 대상 관계에 되게 중요한 두 번째 이미지입니다. 우리는 보통 그냥 내가 다른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저렇게 행동하고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타인을 바라보면서 늘 자기 자신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좀 상당수 있지 않습니까? 내적 성찰을 하지 못하고 외적인 자극에만 오로지 정보 처리하는 데에만 익숙해진 우리들은 그냥 기본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심리일 것입니다. 그런데 불안이 높은 사람들은 저 사람이 누구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대상에 대한 이미지뿐만 아니라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하는 그 사람이 나를 보는 이미지의 영향을 굉장히 심하게 받습니다. 대인 기피증이나 대인 공포증,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너무 큰 상처를 받아서 회피성 성격 장애가 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 자체가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분열성 성격 장애와 같은 이러한 관계의 문제를 발생하는 성격이 내 안에 형성된 분들은 바깥에 나갔을 때 다른 사람이 자기를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떤 느낌을 갖는지 여기에 초점을 두면서 그 사람을 바라보죠.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내 자신이 어떻게 느껴지는지가 보여진다. 말이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냥 편하게 우리가 지나가는데 누가 자신을 바라봤다라고 해봅시다. 그냥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저 사람이 나를 바라봤네. 저 사람은 어떻게 생겼네. 이렇게 그냥 그 사람에 대해서 보고 넘어가지만 불안이 심각한 사람들, 특히 대상관계에 문제가 발생한 사람들은
그 사람이 지금 나를 보고 어떤 느낌을 갖지? 저 사람이 지금 나를 어떤 방식으로 생각하지? 이렇게 그 사람 눈에 비친 내 자신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상이 보이는 게 아니라 대상이 바라보고 있는 내 자신을 그 대상을 통해서 보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상이 보는 자신에 대한 이미지도 이 대상 관계를 통해서 형성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대상과 자기 자신 사이에 어떤 관계인가 하는 것에 대한 이미지입니다. 너와 나는 사랑하는 사이야. 너와 나는 원수야. 이것은 너와 나 사이에 발생하는 관계에 대한 이미지죠. 그래서 나라는 이미지, 너라는 이미지, 그다음에 우리라는 이미지, 이러한 이미지가 대상 관계에서 중요한 이제 세 가지 관계 표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대상 관계가 지금 어떻게 발달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요. 대상의 상호작용에 근거해서 주관적으로 형성된다. 즉, 이제 예를 들면 내가 누구다, 너가 누구다, 우리가 누구다라고 하는 이미지는 굉장히 주관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상담실에서 가끔 어머니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감정을 갖고 있는 아이들, 그 아이들의 부모님을 만나보면 나름대로 똑같이 다 형 아우들 똑같이 사랑하고 잘 키웠는데 얘만 이렇게 조금 부정적으로 컸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죠. 물론 똑같이 대해줬는가 그것도 사실은 좀 확인해 봐야 될 얘기죠. 우리가 어떻게 똑같이 아무리 똑같은 자녀라 하더라도 똑같은 방식으로 교육하기가 어렵죠. 다들 눈에 넣으면 아플 자식들이지만 그러나 특별히 더 아픈 자식이 있다. 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조금 차이가 있는 것도 있겠죠. 그렇지만 문제는 뭐냐면 받아들이는 아이들이 자신의 심리적인 특성에 의해서 그리고 또 어떤 기질적 특성에 의해서 그 부모와의 관계에서 얻어지는 체험을 자기 주관적으로 형성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 부모님들이 엄격하게 이렇게 체벌을 하시면서 엄하게 키우셨죠. 뭘 잘못하면은 맹매를 하셨다는 말입니다. 근데 그렇게 했더니 자녀들이 부모님이 엄하게 자기 자신을 잘 가르쳐줘서 이렇게 훌륭하게 컸습니다. 부모님 감사합니다. 하는 아이들이 있고요. 부모님이 자기를 이해해주지 못하고 그렇게 체벌을 함으로써 자기 성격이 안 좋아져서 결국 이런 방식으로 컸습니다 하고 한탄을 하거나 불만을 표출하는 아이도 있다. 그러니 이 발달심리학자들, 특히 유아심리학자들은 아이들을 때려서 키워야 되느냐 아니면 아이에게 온전히 사랑을 주면서 키워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이제 그런 것은 없다. 때리더라도 어떻게 때릴 거냐? 사랑을 해준다 하더라도 어떤 방식으로 해줄 것이냐? 여기에 따라서 질적 차이가 발생하는 거지. 이것을 뭐 때려야 된다, 아니면 때리지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는 이제 더 이상 의미가 없게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받아들이는 아이의 심리 상태에 따라서 어떤 아이는 좀 때려야 되는 거고 어떤 아이는 좀 때리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또 때려야 된다 하더라도 어떻게 때리느냐는 겁니다. 손바닥으로 엉덩이를 살짝 때리는 또는 발바닥을 때리는 정도의 뭐라고 할까 그 뭐 처벌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이렇게 신체적인 자극을 통해서 이제 아이가 뭘 만지지 못하도록 하거나 하는 정도는 괜찮지만 이제 막 회초리도 뭐 너무너무 무서운 막 몽둥이 같은 걸로 뭐 아이의 다리를 막 부러질 정도로 때린다. 뭐 엉덩이를 막 멍이 시퍼렇게 들도록 때린다. 뭐 이러한 것은 사실은 폭력이라고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디까지가 체벌이고 어디까지가 폭력이냐, 어디까지가 교육이고 어디까지가 화풀이냐, 이런 모든 그 과정들이 굉장히 그 안에 많은 그런 주관적인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같은 행동에 서로 다른 이제 이런 질적 차이가 발생하는 거죠. 또한 자녀를 몇 살 때까지는 때려야 되고 몇 살 이후부터는 때려서는 안 된다는 것도 중요한 그 요소 아닙니까? 아이가 한 1년, 2년 정도 됐을 때 엉금엉금 기어다니면서 뭘 이렇게 집어먹으려고 했을 때 이건 절대 안 돼. 그러면 떼찌 하는 거 하고
아이가 벌써 6살, 7살인데 큰 몽둥이로 때린다거나 아니면은 뺨을 때린다거나 하는 이러한 그 때리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것이죠. 실제로 이제 학자들은 그런 한 3년 정도 안에서 체벌이 필요할 때는 해도 된다. 그렇지만은 이제 자기 개념이 형성되는 이제 예를 들면 3년 이후에 3세에서 한 5세 이후에는 이 체벌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견이 제일 많이 지금 제시되어 있고요. 또 3년 안에 아이에게 체벌을 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이렇게 때리는 것이 아니라 스팽킹이라고 하죠. 이렇게 찰싹찰싹 자극을 줘가지고 그 부정 자극을 통해서 그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이끌어주는 정도의 이제 신체적인 접촉이지 이걸 때린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아이들은 때리면서 키우는 게 아니다 하는 것이죠. 저는 여기에 한 표를 던집니다. 물론 좀 맞아서 크니까 내가 정말 인간이 됐습니다 라고 생각한다면 엄청난 기질적으로 자아 강도가 강하고 자기 주장도 강할 뿐 아니라 어디 가서도 내놓아도 생존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정말 이 내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에게 있어서는 때로는 그렇게 키워줘서 감사하다는 말을 할 정도가 되겠죠. 그러나 요즘 같이 태어난 아이들 또 형제들 간에 이렇게 서로 인간적인 그런 서로 치고받으면서 싸우면서 크지 못하고 그냥 그 독자로서 크는 이런 아이들, 네, 굉장히 심리적으로 연약하고 어떻게 보면 취약한 아이들에게 이런 과격한 교육 방식은 사실 역효과를 불러들일 수 있는 충분한 어, 근거가 된다. 무엇보다도 다른 방식으로 교육 훈련시킬 수 있는데 왜 꼭 체벌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죠. 그것은 부모가 가장 쉽고 빠른 교육적 방식이기 때문이 아닐까. 그러니까 부모 만족을 위해서 선택하면 안 된다. 아이들의 특성을 맞춰서 생각을 해야 된다. 이런 거를 보면 참 아이를 기를 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는지를 더 많이 생각하게 해줍니다. 아무튼 이 대상 관계는 주관적으로 형성된다. 그러니까 똑같은 자극을 받아도 받아들이는 사람은 서로 다르게 받아들인다. 네. 그래서 갑자기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욕쟁이 할머니가 한번 텔레비전에 나온 적이 있는데 그분이 하시는 음식점이 아주 대박이 났죠. 그 할머니의 구수한 욕을 먹으면서 사람들은 그 맛있는 음식을 먹게 된다. 그러니까 다른 이제 업주 사장님이 나도 욕을 해가지고 한번 매출 좀 올려봐야 되겠다라고 했다가 다들 이제 망한 스토리 이런 얘기들을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욕도 달라지는 거지. 다 욕을 한다고 기능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누가 한다고 나도 될 것 같아서 따라하면 되느냐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니까 되는 것이지. 즉, 우리에게 있어서는 예, 어떤 것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물어볼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자기 개발서, 세상의 심리 치료서, 또 대화와 화술, 인간관계, 수많은 자기 개발서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폭력적으로 다가올 수 있어요. 자기에게 됐으니까 너도 하면 돼. 과연 그럴까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그런 기계가 아닌데 이런 방식으로 해봤으니 됐으니까 이걸 통해서 당신도 한번 생각해 보시오. 나는 이런 방식으로 성공을 했는데 당신에게 맞는 방식을 한번 찾아보시오. 나는 이러한 상황에서 이렇게 찾아왔소. 라고 이야기하는 정도라면 괜찮죠. 그렇지만 노력을 안 했으니까 너는 실패한 거다. 이렇게 안 했으니까 너는 실패한 거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라. 그럼 넌 성공할 것이다. 하나의 어떤 좋은 가이드라인은 될 수 있을지언정 솔루션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이것은 우리 인간이 모든 대상에서 받아들여지는 정보를 객관이 아닌 자기의 방식대로 주관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부모님들이 이제 이러한 상담심리 이론을 좀 이렇게 강의를 하면 내가 어렸을 때 좀 더 그걸 덜 잘 알았으면 아이들에게 이렇게 좀
뭐예요? 좀 이렇게 아이들에게 미안한 부모가 되지 않았을 텐데, 아이를 좀 더 잘 키웠을 텐데 하고 후회하시는데요. 꼭 그러실 필요가 없다. 개떡같이 가르쳐도 찰떡같이 알아듣는 아이들이 있는 반면에 아무리 찰떡같이 줘도 개떡으로 알아듣는 아이들이 있으니 부모님이 최선을 다해서 정말 키운 거예요. 그렇지만 그거에 대한 결과가 좋지 않았을 때 내가 조금 더 아이를 이해하고 좀 더 미세 조정을 하는 그런 교육 방침을 내가 조금 더 노력을 기울였으면 하는 후회와 좀 아쉬움은 있다 하더라도 내가 정말 잘못했다라고까지 말할 수 있겠는가. 물론 그렇게까지 느끼신다면야 지금부터 그러면 어떻게 다 큰 아이들과 어떤 방식으로 관계를 해야 되느냐 이렇게 조금 현실에 초점을 맞춰서 이제 그래도 과거는 지나갔으니까 앞으로의 관계에 대한 성찰을 하는 방식으로 좀 생각을 해야지 과거를 계속 탓하고 후회하고 그리고 한번 지나간 과거에 대해서 돌이킬 수 없는 과거에 대해서 상처를 받고 괴로워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부모님이 아이들의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너무 통감하면서 괴로워하는 것도 사실은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할 수 있는 만큼의 부모님에 대한 역량이 결국 그것을 받아들이는 아이의 능력과 상호작용하면서 만들어진 현상들이지 온전히 부모에게만 문제가 있다라고 바라보기가 어렵다 하는 것이죠. 자, 이제 그만 얘기하고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보통 엄마에게 받은 긍정적인 체험도 있고 부정적인 체험도 있겠죠? 이것이 주관적으로 엄마는 어떤 사람, 또 아버지는 어떤 사람하고 이렇게 대상의 이미지를 형성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이미지가 형성되는 대상의 그 이미지가 주관적으로 형성된다는 것은 좋은 쪽의 그 개념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고 부정적인 체험을 긍정으로 승화시킬 수도 있다는 그런 의미이겠죠. 따라서 주관적으로 대상 관계가 형성된 그 결과 성숙한 이미지와 미성숙한 이미지로 크게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반응이 들어와도 그것을 부정으로 만들 수도 있고요. 또 긍정으로도 만들 수 있으니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런 대상 관계가 특별히 이제 내 자신에게는 어떤 방식으로 형성되었는가 이 세상 사람들이 전부 내가 경쟁에서 이겨야 될 그런 적군들인가 아니면 서로 도와주면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협력자들인가 이러한 이 인간관과 세계관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이 초기 부모와의 상호작용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 이 미성숙한 이미지, 성숙한 이미지 이것이 결국 어떻게 발달을 해서 결국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 특별히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향을 받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